어디서 감히 내 딸 앞길을 막으려고 기어들어와? 이 더러운 년이. 쾅소리와 함께 고급 호텔 상견례장 안을 찢어발기는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품격 있는 재벌가 사모님 행세를 하던 예비 안사돈이 만삭의 배를 내민 상간녀의 뺨을 매섭게 후려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뺨을 감싸 쥔 상간녀가 안사돈을 매섭게 노려보며 내뱉은 한마디의 식장은 순식간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엄마, 자식, 결혼 사기극 성공시키려고 친딸 뺨까지 쳐? 천륜이 어디 가는데? 10년 동안 하반신 마비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간병하며 복수의 칼날을 갈아온 아내 윤서진. 드디어 완벽한 복수의 덫을 터뜨리려던 바로 그날, 그녀의 눈앞에 상상조차 하지 못한 미친 반전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자리한 고급 호텔 연회장 안으로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화려한 꽃 장식이 놓인 둥근 테이블마다 긴장된 얼굴들이 둘러앉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윤서진이 휠체어를 천천히 밀며 연회장 문턱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하반신이 마비된 남편 강민우를 누구보다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온 서진의 모습에 예비 사돈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지만 그 인사가 끝나기도 전에 연회장 입구에서 낯선 발소리가 또각또각 울려 퍼지더니 만삭의 배를 한껏 내민 오이진이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딸 하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 사람이 왜 여기 와 있어요? 예비 사위도 영문을 몰라 시선을 이리저리 돌리고 있는 사이 우아한 자상가 행세를 하던 예비한 사돈. 박정숙이 희진의 얼굴을 보자마자 안색이 새파랗게 변하더니 자리를 박차고 달려가 손바닥을 들어 희진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네가 어떻게 내 인생을 망치려고 여기까지 기어들어오니? 정숙이 이를 악물며 소리치자 뺨을 감싸 쥔 희진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오히려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받아쳤습니다. 엄마라는 천륜이 어디 가겠어. 연회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 한마디에 숨을 멈춘 채 서로의 얼굴만 번갈아 쳐다보고 있을 때 서진의 머릿속에는 1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우의 회사 근처 골목 모텔 앞에서 다른 여자의 손을 잡고 웃고 있던 남편의 모습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한 서진은 그대로 얼어붙은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며칠 뒤 민우가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실려왔을 때 간호사 출신인 서진은 남편의 다리에 미세하게 신체 기능을 떨어뜨리는 약물을 조금씩 섞어 먹이기 시작했고 그렇게 시작된 거짓 간병의 세월이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기억에서 빠져나오기도 전에 휠체어에 앉아있던 민우가 갑자기 비열한 웃음을 머금으며 손짓을 하자 미리 대기시켜둔 사설 구급대원들과 낯선 변호사가 연회장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변호사가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거칠게 던지며 말했습니다. 이 안에 윤서진 씨가 10년간 남편에게 독극물을 먹인 증거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그 순간 민우의 내통자였던 가정부 최 씨가 태블릿을 들고 걸어 나와 서진이 밤마다 약을 타는 모습이 찍힌 주방 블랙박스 영상을 큰 화면 위로 띄워 올렸습니다. 영상을 지켜보던 예비 사위의 부모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런 살인 미수범 집안과 사돈을 맺을 수는 없습니다. 하은이 그 말에 무너지듯 자리에 주저앉아 어머니를 향해 원망 가득한 눈빛을 던지며 울먹였습니다. 엄마, 정말이야. 정말 아빠한테 그런 짓을 한 거야. 서진이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입술만 떨고 있는 사이 민우는 휠체어 손잡이를 움켜쥐며 회심의 미소를 짓고는 비수를 꽂듯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이혼 소송 걸 거니까 각오해. 재산이랑 위자료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받아갈 거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연회장 문이 다시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고 서진의 가느다란 손목 위로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연회장 안을 무겁게 가르고 지나갔습니다.
연행되어 가는 서진의 뒤편에서는 정숙과 희진이 서로의 머리채를 움켜잡은 채 돈 문제를 두고 거친 욕설을 주고받으며 바닥을 나뒹굴고 있었고, 민우는 구급차에 오르며 변호사를 향해 서진 명의의 건물에 가압류를 걸라고 다급하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홀로 남겨진 하은이 바닥에 떨어진 상견례 장식품 조각들을 망연히 내려다보며 두 다리를 가늘게 떨고 있을 무렵 강남경찰서 유치장 철창문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닫혔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은 서진은 그저 텅 빈 허공만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강남경찰서 유치장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은 서진은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쌓아온 복수의 계획이 오히려 자신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두 손으로 철창을 움켜쥔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조사실로 끌려간 서진의 앞에 담당 형사가 두툼한 서류 봉투를 펼쳐놓으며 낮은 목소리로 다그쳤습니다. 이 정밀 혈액 검사 결과랑 약물 성분표 보이시죠? 이래도 발뺌하실 겁니까? 서진이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고 있는 사이 같은 시각병원으로 옮겨진 민우는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앉아 해독 치료를 받으며 옆에 서 있는 희진과 함께 서진 명의로 된 강남 빌딩과 아파트를 자신들 앞으로 옮길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희진이 서류를 넘기다 말고 묻자 민우가 펜을 돌리며 여유롭게 대답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둘이 평생 떵떵거리고 살아도 남겠다. 그 무렵 안 사돈 정숙은 자신의 과거 행적이 들통날까 두려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딸 희진이 챙길 재산으로 해외 어딘가로 떠날 새로운 계획을 슬그머니 머릿속에 그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잡혀갔다는 소식에 정신을 차리지 못한 하은은 정숙이 사기꾼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무릎을 꿇고 찾아가 결혼만은 깨지 않게 해 달라고 애원했지만 정숙은 차갑게 등을 돌리며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서진의 집 앞으로 몰려든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대며 떠들기 시작하더니 10년 동안 남편을 독살하려 한 두 얼굴의 아내라는 제목을 단 영상이 인터넷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국선 변호인이 면회실에 들어와 서진 앞에 앉으며 곤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합의를 보시면 형량은 줄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합의라는 것이 전 재산을 포기하는 각서와 딸의 친권을 내려놓는 조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서진은 차라리 숨이 막혀 죽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에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날 오후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민우가 휠체어에서 슬그머니 일어나 두 다리에 힘을 주고 비틀거리며 다가오는 모습을 본 서진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민우가 유리창에 손을 대고 입가를 비틀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너 때문에 내 10년이 날아갔으니까 너랑 내 딸은 평생 길바닥에서 구걸하면서 살게 만들어줄게. 그 말을 끝으로 면회가 끝나고 독방으로 돌아온 서진은 딸을 지키고 이 모든 사기꾼들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방법이 없는지 머리를 쥐어뜯으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정부 최 씨는 언론 인터뷰에 출연해 서진이 매일 밤 약을 다리던 모습을 손짓까지 더해 자극적으로 묘사했고 그 영상이 퍼질수록 여론은 서진을 향해 더욱 날카로운 화살을 쏟아부었습니다. 병실에 누운 희진은 휴대전화 카메라 앞에서 배를 쓰다듬으며 위조된 산부인과 진단서, 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 망서비스 계정에 올리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방 안에 틀어박힌 하은은 휴학계를 내고 끼니조차 거른 채 어머니를 믿어야 할지 원망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베개에 얼굴을 묻은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서진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전격적으로 청구했고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서진은 영장 심사를 하루 앞두고 끝내 면회조차 오지 않는 딸의 이름을 부르며 유치장 바닥에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서진이 호송차에서 내리던 그날 아침 법원 앞은 이미 거대한 기자단과
시위대로 가득 메워져 있었고 누군가 던진 계란이 서진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며 차가운 액체가 옷자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법원 로비 한쪽에서는 휠체어에 앉은 민우가 카메라 앞에서 눈가에 손수건을 가져다 대며 떨리는 목소리로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용서하고 싶지만 법은 법이니까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진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구었지만 영장심사가 시작되려는 순간 법정문이 거칠게 열리며 수많은 수행원을 거느린 한 남자가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전직 검사장 출신으로 지금은 대형 로펌을 이끌고 있는 천도연이 판사 앞에 서류를 내려놓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미수가 아닙니다. 윤서진 씨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누군가 치밀하게 짜놓은 각본입니다. 법정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숨을 죽이며 도연을 바라보는 가운데 화면 위로 15년 전 한 장면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초임 검사였던 도연이 조직폭력배의 칼에 맞아 길바닥에 쓰러져 있던 그 밤, 마침 근처를 지나던 간호사 서진이 망설임 없이 다가와 피투성이가 된 도연의 상처를 맨손으로 눌러 막으며 구급차가 올 때까지 곁을 지켜주었고 그날의 은혜를 도연은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도연이 손에 든 또 다른 서류를 펼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민우 씨 측이 제출한 약물 분석표는 이 사람과 내통한 병원장이 조작한 가짜 문서입니다. 병원장의 양심 선언이 담긴 녹취가 법정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자 민우의 표정이 그대로 굳어버렸고 도연은 이어서 정숙과 희진이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은 수법으로 자산가들을 속여온 전과 기록을 법대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민우 측 변호인이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이의를 제기했지만 판사는 도연이 제시한 증거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서진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불구속 수사로 전환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자유의 몸이 된 서진은 자신을 향해 손을 내미는 도연을 바라보다 끝내 참아왔던 눈물을 떨어뜨리며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연이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15년 전 빚을 이제야 갚는 겁니다. 법원 주차장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민우와 정숙, 희진은 서로를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주고받으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희진이 발을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저 변호사가 왜 갑자기 나타난 거야? 다 끝났다고 했잖아. 정숙이 입술을 깨물며 희진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빠져나가는 게 먼저야. 도연의 보좌관들이 법원 앞을 가로막은 기자들의 카메라를 막아서며 서진을 최고급 세단에 태우는 사이 민우는 분을 참지 못하고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 차량 앞을 막으려 했지만 도연의 경호원들에게 가로막혀 바닥에 나동그라지고 말았습니다. 법원 로비 한쪽에서 형사들이 다가오는 것을 알아챈 정숙이 희진의 손을 움켜잡고 비상구 계단 쪽으로 황급히 몸을 숨겼고 집에서 뉴스를 지켜보던 하은은 아버지가 휠체어에서 멀쩡히 일어나 걷는 장면을 보고는 두 눈을 의심하며 화면 앞에 굳어버렸습니다. 차 안에 나란히 앉은 도연이 서진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서진 씨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조사했습니다. 이건 정당방위입니다.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일주일이 지난 어느 저녁 도연이 마련해준 안전한 레지던스 거실에서 서진은 오랜만에 따뜻한 밥상을 마주하고 앉아 옆에 앉은 하은의 손을 가만히 잡고 있었습니다. 하은이 숟가락을 들었다 놓았다 하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때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엄마를 원망했어. 서진이 딸의 손을 더 꼭 쥐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가 뭘 알았겠니? 다 엄마가 잘못 살아서 그런 거야.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도연이 서류 가방을 열며 분위기를 가라앉히듯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민우 씨 자금 흐름을 추적해봤는데 서진 씨 명의를 도용해서 거액의 사채를 끌어다 쓰고 그 돈을 정숙 씨와 희진 씨 쪽 통장으로 흘려보낸 흔적이 나왔습니다.
서진이 두 눈을 크게 뜨며 도연을 바라보자 도연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쳐 놓으며 덧붙였습니다. 이 자료만 있으면 세 사람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진의 가슴속에서 지난 10년 동안 짓눌려 있던 죄책감이 조금씩 옅어지고 그 자리에 오직 한 가지 다짐만이 또렷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로펌에서 보낸 정보원들이 그날부터 정숙과 희진이 드나드는 도박장과 명품 매장 주변을 은밀히 감시하기 시작했고 두 사람의 일상은 보이지 않는 그물 안에 조금씩 갇혀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도연이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오며 서진에게 건넸습니다. 심리학 박사님들 소견서입니다. 서진 씨의 간병이 민우 씨의 폭력과 외도로 생긴 마음의 병에서 나온 행동이었다는 걸 증명해 줄 자료예요. 서진이 봉투를 받아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도움이 될까요? 도연이 서진의 눈을 똑바로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도연이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주자 그 안에는 민우가 이미 3년 전부터 두 다리를 자유롭게 움직이며 병원 복도를 걸어 다니는 모습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서진이 화면을 보며 입을 틀어막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끝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거네요. 그날 이후 서진과 도연은 매일 밤 늦게까지 마주 앉아 민우의 재산을 압류하고 정숙과 희진을 한꺼번에 법의 심판대에 세울 계획을 세워 나갔고 그 시간들이 쌓여가는 사이 두 사람 사이에는 단순한 의뢰인과 변호사의 관계를 넘어서는 묘한 온기가 조금씩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준비를 마친 서진이 도연의 곁에서 결심을 굳힌 표정으로 민우에게 전 재산 반환 소송과 명의도용에 대한 고소장을 송달하자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민우는 병실 안의 물건들을 닥치는 대로 집어던지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당장 정숙 씨한테 연락해서 손 쓸 방법 찾으라고 해. 희진이 휴대전화를 들고 황급히 방을 나서는 사이 강남의 은신처가 발각될 위기에 처한 정숙은 짐을 챙겨 인천 영종도의 한 모텔로 몸을 숨겼고 하은은 따로 시간을 내어 아버지의 지인들을 찾아다니며 도박장 출입 기록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일을 멈추고 교회의 조용한 카페에 마주 앉은 서진과 도연 사이로 따뜻한 햇살이 비쳐들었고 서진은 도연의 단단한 옆모습을 바라보며 지난 10년의 어두운 터널이 서서히 끝나 가고 있음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이 열리는 날 오후 법정안은 서진과 민우 양측의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방청석은 이미 취재진들로 빈자리 하나 없이 메워져 있었습니다. 민우의 변호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서진의 간병 중 가해 행위를 들먹이려 하자 도연이 손을 들어 제지하며 준비해 온 영상을 대형 화면에 띄워 올렸습니다. 화면 안에는 두 다리로 멀쩡하게 걸어다니며 도박장을 드나들고 희진과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거리를 걷는 민우의 모습이 또렷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법정안이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하자 민우가 황급히 손을 내저으며 소리쳤습니다. 저거 조작된 영상입니다. 제가 어떻게 걸어다닙니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증인석에 앉아있던 의사협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민우 씨의 신체는 이미 오래전에 완치된 상태였습니다. 약물로 인한 마비가 아니라 처음부터 거짓 연기였습니다. 판사가 미간을 좁히며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는 사이 정숙이 자리에서 일어나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하려 했습니다. 저는 그냥 사돈으로서 도와주려고 했을 뿐이에요. 저도 속은 피해자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서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정숙이 다른 지역에서 위조한 가짜 자산가, 신분증과 가동한 정숙에게 소가 돈을 잃은 수십 명의 피해자 명단을 법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법정안의 시선이 일제히 정숙에게 쏠리자 정숙은 더 이상 아무 말도 잇지 못하고 그대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긴 심리를 마친 판사가
무거운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강민우의 모든 유책 사유를 인정하며 가로챈 건물과 아파트는 즉각 원고에게 반환하고 위자료 10억 원을 지급하라. 판결문이 울려 퍼지는 순간 서진은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으며 눈물을 쏟아냈고 곁에 있던 하은이 어머니를 끌어안으며 같이 흐느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다 끝난 거야. 진짜 끝난 거야. 서진이 딸의 어깨를 어루만지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다 끝났어. 이제 우리 둘이 다시 살아보자. 재판이 끝난 뒤 도연은 서진과 하은을 데리고 교회의 한적한 가든 레스토랑을 통째로 빌려 작은 축하 자리를 마련했고 따뜻한 불빛 아래 셋이 마주 앉은 저녁 식사는 오랜만에 평온한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밤하늘에 별을 올려다보던 서진이 도연에게 가만히 속삭였습니다. 제 인생에 다시 이런 봄이 올 줄은 몰랐어요. 도연이 서진의 손을 살며시 감싸쥐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그 봄을 지켜드릴게요. 그 모습을 바라보던 하은이 슬며시 미소를 지으며 식탁 위에 빈잔에 음료를 채워 넣었고 도연의 로펌 직원들도 함께 웃음꽃을 피우며 오랜만에 되찾은 평온한 분위기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에서는 재판 결과가 크게 보도되며 서진을 향했던 비난의 목소리가 일제히 민우와 정숙 모녀를 향한 규탄으로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법원 집행관들이 민우가 머물던 병실로 찾아가 명품 시계와 개인 자산 위에 붉은 압류 딱지를 붙이는 사이 민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자신의 변호사 멱살을 움켜잡으며 분에 못 이겨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법원 뒷문에서는 정숙과 희진이 형사들의 눈을 피해 황급히 모습을 감추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서진의 재산을 가로챌 계획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었습니다. 레지던스로 돌아온 서진은 도연이 건네준 따뜻한 차 한 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하은과 함께 새로운 보금자리로 옮길 준비를 조금씩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승소의 기쁨이 채 가시지 않은 다음 날 아침 8시쯤 편의점에 다녀온다며 가볍게 집을 나섰던 하은이 1시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자 서진은 거실을 서성이며 불안한 마음을 애써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진의 휴대전화로 발신번호가 표시되지 않는 전화가 걸려왔고 수화기를 들자마자 들려온 것은 결박당한 채 비명을 지르는 하은의 울음소리와 그 뒤로 섬뜩하게 울리는 정숙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서진이 손을 떨며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하은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정숙이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까지 50억 원을 보내고 소송도 취하해. 안 그러면 내 딸 목숨은 없는 거야. 전화가 끊기자 서진은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두 손으로 휴대전화를 움켜쥐었고 곧장 도연에게 전화를 걸어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상황을 전했습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외투를 챙겨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경찰 쪽 인맥 총동원해서 움직일게요. 서진 씨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 시각 인천의 한 초라한 여관방에서는 민우가 정숙 모녀의 납치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던 듯 위조 여권을 만지작거리며 자신도 한몸 챙겨 해외로 도망칠 밀항선을 인천항 어딘가에 수배해 두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정보팀이 정숙의 통장 거래 내역과 하은의 휴대전화 마지막 위치를 추적했지만 납치범들이 자동차를 여러 번 바꿔 타며 추적을 교묘하게 따돌리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폐와 공장 한쪽 구석에 묶인 채 앉아있던 하은의 휴대전화로 희진이 찍은 사진 한 장이 서진에게 전송되었는데 거기에는 핏자국이 묻은 옷가지와 잘려나간 머리카락 한 줌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본 서진은 그대로 거실 바닥에 무너지듯 쓰러지며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안 돼. 제발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제 목숨을 가져가도 좋으니까. 도연이 무너지는 서진의 어깨를 두 손으로 단단히 붙잡으며 눈을 맞추고 말했습니다. 제가 반드시 하은이 데리고 올게요. 조금만 버텨주세요. 도연은 곧장 폐와 공장으로 추정되는 위치를 향해 차를 몰았고 그 사이 서진은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아 하은의 어릴 적 사진첩을 가슴에 꼭 끌어안은 채 두 눈을 감고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공장 안에서는 희진이 묶인 하은의 뺨을 손바닥으로 거칠게 내려치며 분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너희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진 거야. 하은이 고개를 떨군 채 입술을 깨물며 눈물만 뚝뚝 떨어뜨리고 있는 사이 정숙은 창밖을 살피며 초조한 표정으로 손목시계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모니터 위로 납치범들이 탄 차량이 서해안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했다는 경보가 떠올랐고 도연은 핸들을 더욱 세게 움켜쥐며 속도를 높였습니다. 서진은 거실 한쪽에 우두커니 앉아 거리 너머로 사라져가는 도연의 차량 불빛을 바라보며 부디 이 모든 일이 무사히 끝나기를 가슴 깊이 빌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차를 몰면서도 한 손으로 노트북을 조작해 납치범들이 알려준 대포 통장의 금융결제망을 강제로 묶어버리고 그 자리에 추적용 가짜 자금을 흘려보내 그들이 돈을 인출하려는 순간 위치가 그대로 잡히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서진은 도연의 지시에 따라 정숙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일부러 떨리는 목소리를 더 떨리게 꾸미며 말했습니다. 돈 보냈어요. 통장 확인해 보세요. 전화를 받은 정숙이 희진과 함께 근처 은행 자동입출금기 앞으로 달려가 화면을 들여다보는 사이 인천 외곽에 버려진 가구 공장 주위로는 도연과 경찰 특공대가 발소리도 내지 않고 천천히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노려보던 정숙이 돈이 묶여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입술을 파르르 떨며 소리쳤습니다. 속았어. 저 여자가 우리를 속인 거야. 정숙이 칼을 빼들고 하은의 목 가까이 들이대려는 순간 공장 창문이 와장창 깨지며 도연과 특공대원들이 일제히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고용된 사채업자들이 경찰의 거센 제압에 차례로 바닥에 쓰러지고 뒷문으로 슬그머니 도망치려던 민우는 미리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도연의 주먹에 턱을 맞고 그대로 나가떨어졌습니다. 정숙이 마지막 발악으로 칼을 휘두르며 소리쳤습니다. 쏴봐. 어디 한번 쏴보라고. 그 순간 뒤따라 들어온 서진이 몸을 날려 정숙의 손목을 그대로 물어뜯었고 정숙이 비명을 지르며 손에서 칼을 떨어뜨리는 사이 서진은 하은을 힘껏 끌어당겨 품에 안았습니다. 중심을 잃은 희진이 도망치려다 뒤따라온 여영사들에게 붙잡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얼굴을 그대로 처박혔습니다. 서진은 결박이 풀린 하은을 두 팔로 끌어안으며 목이 메어 흐느꼈습니다. 무사해줘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은도 어머니의 품에 얼굴을 묻은 채 참아왔던 눈물을 한꺼번에 쏟아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무서웠어. 너무 무서웠어. 현장에서 그대로 체포된 민우와 정숙, 희진은 차례로 수갑이 채워진 채 호송차에 실려갔고 도연은 경찰과 함께 현장의 증거물들을 하나씩 꼼꼼하게 챙기며 이들이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만전을 기했습니다. 공장 밖으로 걸어 나오는 서진과 하은의 머리 위로 구급차의 붉은 불빛이 비쳐들었고 도연이 자신의 코트를 벗어 서진의 어깨에 가만히 덮어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다 끝났어요. 구급대원들이 하은을 들것에 눕히고 인근 대학병원으로 서둘러 옮기는 사이 현장 지휘관이 도연에게 다가와 납치범들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범죄모의 대화방 기록을 건네주었습니다. 호송차에 실린 민우가 다리의 통증을 호소하며 소리쳤습니다. 병원에 보내달라고. 다리가 너무 아파. 하지만 곁에 있던 형사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은 채 차문을 닫아버렸고 다른 호송차 안에서는 정숙과 희진이 서로를 향해 작전을 망쳤다며 발길질을 주고받으며 끝까지 추한 다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서진은 하은의 손을 꼭 붙잡은 채 운전석에 앉은 도연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그제야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폐공장에서의 끔찍한 사건이 마무리되고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법원은 납치와 특수공갈,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정숙과 오희진 모녀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이라는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남편 강민우는 불법 사채와 납치 공모 혐의가 더해져 중형을 선고받았고 교도소 안에서 다른 수감자들에게 무시당하며 지내는 사이 알 수 없는 스트레스로 두 다리에 진짜 마비가 찾아오는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좁은 독방 침대에 누워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던 민우는 서진이 곁에서 거짓으로나마 자신을 돌봐주던 그 시절이 차라리 천국이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으며 뒤늦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뒤 서진은 민우와의 혼인관계를 깨끗이 정리했고 되찾은 재산을 모두 환수해 하은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을 새롭게 설립했습니다. 하은은 그날의 끔찍한 기억을 조금씩 떨쳐내며 도연의 로펌에 인턴으로 첫 출근을 했고 자신처럼 억울하게 당한 피해자들을 돕는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을 품고 매일 아침 단단한 걸음으로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따뜻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서진의 새 단독주택 마당에서는 작은 바비큐 파티가 한창 벌어지고 있었고 도연이 고기를 뒤집던 손을 멈추고 서진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서진 씨,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서진이 앞치마를 두른 채 웃으며 도연을 바라보자 도연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며 한쪽 무릎을 살짝 굽혔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서진 씨 인생을 행복으로만 채워주고 싶어요. 상자 안에서 반지가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서진은 두 손으로 입을 가린 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끝내 눈물이 그득 고인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마당 한쪽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하은이 손에 들고 있던 음료수 잔을 내려놓고 환한 웃음과 함께 힘차게 손뼉을 치며 두 사람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엄마, 축하해. 진짜 잘됐다. 세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오랜만에 마음 깊이 따뜻한 온기를 나누었고 그 모습 위로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한편 청주여자교도소 독방에 갇힌 정숙과 희진은 그날도 배급되는 식판을 두고 다투다가 교도관들에게 제지당하며 서로를 향해 날 선말을 주고받는 똑같은 하루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로펌에는 서진의 장학재단으로부터 후원을 받게 된 아이들이 보내온 감사 편지가 하루가 멀다 하고 쌓여가고 있었고 그 편지를 읽는 직원들의 얼굴에도 잔잔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안방 화장대 앞에 선 서진은 10년 동안 숨겨두었던 가짜 간병약통을 손에 들고 잠시 들여다보다가 미련 없이 쓰레기통 안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하은이 현관에서 도연과 서진을 향해 경쾌하게 손을 흔들며 집을 나섰고 두 사람은 그 뒷모습이 멀어질 때까지 한참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연과 서진은 손을 맞잡고 활짝 핀 꽃나무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그동안의 모든 시련을 뒤로하고 평온하게 가을 풍경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캄캄한 어둠 속에 갇힌 것처럼 숨이 막히는 시간을 만나게 됩니다. 서진도 그랬습니다. 남편의 배신을 가슴에 묻고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버텨내야 했고 그 모진 시간 속에서도 딸 하나만 보고 끝까지 두 발로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거짓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은 결국 자기가 쳐놓은 그물에 스스로 걸려들었고 진심으로 곁을 지켜준 사람은 끝까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사람 사는 도리라는 것이 별것 아닙니다. 힘들 때 곁에 있어주고 잘못한 일에는 끝까지 책임을 지고 받은 은혜는 잊지 않고 갚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서진과 하은이 되찾은 평온한 일상처럼 지금 이 순간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도 곧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